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고부 갈등 같은 건 저하고는 인연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도 할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제 나름대로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액땜하는 거라는 주변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 때 친정도 시댁도 반대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장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시댁은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직급이 높아서 월급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기에 친정엄마는 매번 저에게 더 좋은 데 시집 갈 수 있는데 왜 꼭 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했죠. 시댁은 시댁대로 좀 더 높은 급의 며느리를 원했나 봐요. 며느리에도 급이 있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일찍 돌아가신 시부의 직업이 교육자라서 그런지 며느리만은 사회적으로 높이 쳐주는 직업을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에서 시모는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합가라고 해봐야 시모가 시부의 유산으로 구매한 지방의 3층짜리 작은 건물이고 2층이 시모, 1층이 카페, 3층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래층 위층이지만 아예 같이 사는 건 아니라 저도 허락했어요.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처음부터 심하게 구운 건 아니었어요. 고부 갈등은 시동생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서 시작됐죠. 저의 동서가 될 사람은 큰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되는 병원이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매번 동서와 시동생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저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든 동서의 일을 두둔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큰 스트레스였죠. 상견례 때 딱 한 번 만나본 동서는 그때도 당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합가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쪽이었고 시모는 그걸 이유로 예단과 예물을 모두 원했습니다. 저는 예단비를 2천만 원 해드렸고 남편과 시댁의 예물로 거의 1,000만 원을 썼어요. 보통은 꾸민비라고 돌아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마저 없었죠. 친정집에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요즘 세상에 합가까지 하는데 너무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몸만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시동생이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상견례 때의 그 당돌한 모습의 동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여자친구가 꾸민비로 명품백을 달라고 해. 혹시 해줄 수 있어? 명품백?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한 1,000만 원짜리인데 진짜 예쁘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좋아. 1,000만 원요? 여자친구가 예단비로 1,000만 원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백을 꾸민비로 돌려주는 건 어머님이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1,000만 원이 무슨 대수야.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큰일하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시모의 그 말에 서운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저 결혼할 때는 꾸민비는커녕 저희 집에도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동서에게는 뭐든 다 해주려는 시모의 모습에 차별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상황이 다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이번에 신혼집은 병원 근처로 구할 건데 아파트 들어갈 때 돈 좀 보태줘. 우리는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엄마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병원 근처면 우리 집 근처기도 하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어머님, 진짜 집 구할 때 돈 해줄 거예요? 못할 건 뭐가 있니? 남자가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어머님, 제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 시집 올 때 합가하라고 하면서 돈 한 푼도 저희한테 안 주신 거 아시죠? 게다가 저 결혼할 때 3천만 원 넘게 썼어요. 그래도 명품백은커녕 꾸민비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도련님 결혼할 사람한테는 명품 가방도 주시고 집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거 뻔히 아시잖아요. 넌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니?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거야.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반대했는데 합가하는 조건으로 네가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건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어머님 수발 들면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고생은 저희가 다 하는데 눈에 띄게 저희 부부랑 도련님네 차별하시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을 보내면서 꾸민비로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건 무슨 심보예요? 도련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정장 한 벌 받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시동생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의 얼굴은 귀신처럼 험악해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도 참을 대로 참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꼭 그렇게 시동생한테 매몰차게 굴어야겠어? 그래,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네 동서 될 사람이 너보다 대단해 보이니까 샘나니? 그래서 나한테 줬던 돈 아깝다고 이 난리인 거야? 그럼 너도 고만고만한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에 다니지 그랬어? 대접받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하면 되는 일이야. 네 능력이 안 돼서 이 정도 취급받는 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이없는 제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죠.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는 선수치더라고요. 예, 내가 이래서 너 결혼할 때 반대한 거야. 이제 알겠니? 어차피 이혼 도장 찍으면 남 될 사람이니까 네 와이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도 분가할게요. 댁에서 받아가신 예단 예물에서 동서에게 줄 명품 가방 가격만큼만 꾸민비 명목으로 돌려주세요. 그 외에 저희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그러면 딱 됐네요. 도련님이랑 동서 될 사람 둘이서 저희 살고 있는 3층에 들어와 살면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저 같은 사람보다 동서 될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겠어요? 홍수, 그건 좀... 왜요? 저는 하고 있는데 와이프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으세요? 도련님도 너무하세요. 저는 무상으로 합가해서 열심히 수발드는데 대단하신 그분이 제가 하는 걸 못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도 저보다는 둘째 며느리가 수발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 말에 시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시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분가는 절대 안 된다. 네가 맏며느리이고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한 건 엄연한 약속이야. 그러니 둘째가 말한 명품 가방이랑 집 구할 때 쓸 돈은 없던 걸로 해. 앞으로 둘째네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약속하마. 결국 분가 이야기를 꺼내고서야 이야기는 일단락이 됐어요. 도련님 내에 지원이 없는 걸로 하고 나서야 제 마음도 풀렸거든요. 제가 못되게 군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대놓고 차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남편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3층으로 올라오자 남편이 대놓고 말하더군요.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동생이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기들 결혼 파토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리고 엄마 말이 구구절절 다 맞잖아. 그 돈이 당신 돈도 아니고 엄마가 엄마 돈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 왜 이래라 저래라 난린데. 그래서 당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웃기지도 않아.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몰라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딱 봐도 차별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넘어가? 게다가 당신은 동생네가 다 가져가는 게 화나지도 않아? 아니, 화는 안 내도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매번 불려가서 일 처리해주는 거 알지? 며느리이자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도 분가하면 그 짓거리 안 해도 상관없지.
그때는 자기가 해야 하는 거니까. 나한테 대리효도 시켜놓고 뭐?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화를 냈다 이거지? 아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그치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이 제일 잘나고 당신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보다 대단한 사람 널리고 널렸어. 자기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어째서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모르는 건데? 회사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줘? 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나 잘났다고 했어? 부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고 당신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지?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 나도 이제 어머님 모시는 일 안 할게. 당신이 더 잘한다는데 못하는 나한테 맡겨? 며느리답게 행동하라고? 그럼 며느리 대접을 좀 하라고 말씀드려줄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시댁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딸이야. 이런 집에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라고. 열받은 제가 시댁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톱하고 나서야 남편은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남편이 제 편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사라졌죠. 누가 이런 놈을 내 편이라고 믿겠어요? 이날 진짜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를 알게 됐죠. 이상하게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나 시댁과 관련된 일이면 항상 저를 무시하거나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는 저는 내내 꺼림칙한 마음으로 답답함만 늘어갔었죠. 그렇게 시댁과의 골은 한 번 생기니 좀처럼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혼 결심의 날이 다가왔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3년째가 되던 명절이었어요. 설날을 맞이하는 저희 시댁은 분주했어요. 설 바로 전날에 제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날에 모여서 전을 부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연차를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맏며느리이기도 하고 이런 일에는 오해가 생길 일이 많으니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했죠. 다른 직원에게 황금 연휴 연차를 양보하겠다고 하고 아침부터 저는 전을 부치러 내려갔죠. 그런데 내려가니 어머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제가 연차를 쓰기 위해 무리하게 야근을 하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미리 이야기해두어서 동서가 장을 봐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을 봐두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장 안 보셨어요? 그래, 네가 없는데 어떻게 장을 보러 가니? 저 야근이라서 일해야 하니 동서랑 같이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서한테도 연락해놨는데. 어제는 둘째도 바쁘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일단 장부터 보고 오자. 재료 손질해놓고 손 가는 것만 대충 해놓으면 내일 제사 지내기 전에 음식하기는 쉽겠지. 전만 오늘 부쳐놓으면 되지 않겠니? 그럼 동서 오면 같이 가요. 이제 곧 올 시간이잖아요. 네 동서는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왔다.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 어머님, 동서 이 집 식구 된 지 벌써 3년째예요. 어떻게 매번 제삿날만 되면 못 온다고 해요? 진짜로 일 있어서 못 오는 거 맞아요? 넌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바쁘겠지. 큰 병원 간호사가 얼마나 바쁘겠어. 네가 이럴 때는 이해 좀 하고 넘어가.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그럴수록 너 텃세 부리는 거로 보여. 그럼 내일은 몇 시쯤 온대요? 일 끝나면 6시니까 7시면 오겠죠? 오늘 제사 음식 끝내놓고 내일 설 명절 음식 새로 해요. 7시쯤 동서 오면 같이 준비하면 되겠네요. 아니야, 네 동서 이번 설에는 좀 많이 바쁘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랑 명절 때 네 동서 안 온다는 말이야. 아니, 병원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겨우 10분이에요. 동서네 집에서는 15분밖에 안 되고요. 저녁 먹고 잠시 와도 될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못 와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일부러 못 온다니? 그리고 네가 있으니까 나도 맘 편하게 안 와도 된다고 했어. 고작 장보고 전 부치는데 3사람이나 있을 필요 있어?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전 한 번 부치는 걸 못 봤어요.
매번 제사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명절 당일에 와서 밥만 쏙 먹고 가버리고 염치가 없는 것도 유분수지. 자기가 안 오면 다른 사람들 고생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너 지금 너 혼자 고생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네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손 아래 사람을 보듬어줄 생각을 해야지. 매번 이렇게 흉을 보고 텃세를 부리니 둘째가 정을 못 붙이는 게야. 마음을 좀 곱게 써. 저도 바쁜데 다른 사람한테 사정하며 부탁해서 여기 온 거예요.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왜 몰라요? 다 큰 성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을 붙이려면 얼굴을 봐야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삿날 얼굴 한 번을 못 봐요? 그리고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어머님은 어떻게 동서한테 마음 편히 오지 말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떡하니? 일을 못 뺀다는 애를 강제로 어떻게 오게 해? 정 그렇게 둘째를 오게 하고 싶으면 네가 하든지. 결국 제사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오지 않은 동서도 얄미웠지만 그런 동서를 무조건 두둔하고 있는 시모가 더 밉더라고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역시 화났거든요. 제 기가 죽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동서에 대한 시모의 애정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제사를 지낸 다음 날 명절 준비를 하러 내려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의 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야, 너 빨리 좀 와봐라. 너희 아버지가, 아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울지만 말고 이야기를 해봐. 아빠 무슨 일 있어? 네 아빠 사고 났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 지금 엄마 혼자 여기 있는데 너무 무섭고 몸이 후들거려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술이라니 그만큼 큰 사고라는 걸 뜻하니까요. 게다가 흔들리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엄마, 주소 좀 보내. 내가 그리로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직 누워서 꿈틀거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우리 아버지 병원에 계시나 봐. 잠깐 상황 좀 보고 올 테니까.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 거고 밑준비나 전부치기는 끝내놓았으니 오전 중에 잠시 갔다 오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말해두고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준 병원 주소는 하필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수술실을 물어 찾아가니 친정엄마가 그 앞에서 덜덜 떨며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다가가서 안아주었는데 엄마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워낙에 마음이 여린 분이신데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으니 너무 놀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동서가 오늘 일한다고 했으니 동서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우리보다야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간호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이하나라는 간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하나 간호사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하나 간호사 친척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찾아왔어요. 제 얼굴 보면 알 텐데.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 이하나 간호사 연차 쓰고 쉬는 날이에요. 여기에는 없으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는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어요. 아, 전화부터 하면 되는 걸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여기부터 찾아왔네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저는 찜찜한 생각에 좀처럼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오늘까지 분명히 일을 한다고 했던 동서가 연차를 쓰고 오늘 출근을 안 했다는 게 거슬렸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 뒤에서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쌤, 오늘 친정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응, 친정 간다고 어제부터 완전 신나 있었지. 진짜 부럽다. 잘들 봐도 시집은 이쌤처럼 가야 하는 거야.
봐, 1,000만 원쯤 되는 명품 가방에 명절에 친정까지 가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정말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결혼이 이거지. 진짜? 이 쌤 정말 남자 잘 잡았네. 남자가 그렇게 쫓아다녔다면서? 남자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완전 좋겠다. 간호사들끼리 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순식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연차 쓰고 친정 간 동서도, 사주지 않겠다고 했던 명품백을 사준 시모도, 시댁 식구들 일이라면 제 탓부터 하고 보는 남편도, 모든 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을 만큼요. 열이 받아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복수할까 하고 생각하는 찰나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너 오늘 제삿날인 거 모르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지금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자빠져 놀고 있는 거야? 빨리 집으로 와서 제사 음식 마저 만들어. 어머님, 친정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 와 있어요. 지금 수술 들어가셔서 상황 보고 갈게요. 어차피 수술 들어가면 수술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음식 해놓고 가. 그리고 사부인이 거기 계실 텐데 너는 왜 갔어? 사부인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거기서 농땡이 피울 생각하지 말고 제사상이나 차리러 와. 넌 시집을 와놓고는 아직까지 친정 챙기면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시집을 온 주제에 제삿날이며 명절날에 꼭 친정에 가는 동서한테도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걔는 오늘 일한대. 그래서 못 온다니까?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 지금 동서병원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심해서 이 큰 병원까지 왔는데 세상에 동서가 연차 쓰고 친정 갔다네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럼 3년 내내 어머님이 동서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친정아버지 아파서 수술실 들어간 저한테는 당신네들 제사 허드렛일 해주러 오라고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너는 맏며느리잖니. 네가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 맏며느리는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는 법이야. 너한테는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 돼야지. 맏며느리 취급도 안 하면서 맏며느리요? 다 필요 없고요. 저 안 가요. 오늘 제사상 어머님이 차리든 남편이 차리든 누구든 차리라고 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하는 시모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해주겠다던 명품 가방을 해줬다면 지금 동서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시모가 돈을 보태줬지 않을까 하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 해주고도 나한테 비밀로 한 거라면 집도 똑같이 해줬을 테니까요.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친정엄마의 상태도 괜찮아졌어요. 저는 엄마가 먹을 만한 걸 사오겠다는 핑계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동서가 사는 아파트 입구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동서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너무 좋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명함을 받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집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가 볼 건 아니고 요즘 시세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네, 이 아파트 사려면 역시 대출을 껴야겠죠? 비싸서 대출 안 하고 사는 건 어려워 보여서요. 그래도 대출 없이 사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 김성현이라고 여기서 계약한 사람이 저희 시동생인데요. 사장님이 잘해주셨다고 해서 저도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분 기억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잊지 못하죠. 시어머니가 같이 와서 계약할 때 현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어서 신기하게 생각했죠. 송금을 할 텐데 현금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일은 잘 없거든요. 결국 시모가 동서의 집까지 지원해줬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분노와 화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시모의 행동이 치를 떨 만큼 역겹고 짜증났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제 전화기는 낮 12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니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 병상을 지키며
시모와 남편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죠. 전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식모처럼 부려먹으려고 전화질 하는 건데 제가 받아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고 제 기분만 더 더러워질 테니까요. 친정엄마를 집으로 보내 재운 저는 아버지 병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엄마와 교대해서 친정집에서 씻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질렀어요.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곧 있으면 시모 칠순이거든요. 칠순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넣던 적금을 깨서 샀어요. 그 가방을 사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평소 같으면 그렇게 비싼 가방 어디 필요하냐고 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확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방을 메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는 없죠. 가서 직접 제 생각을 말해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제사며 명절 차리며 다 무시하고 잠깐 나갔다가 온다더니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외박까지. 거기다가 이 카드 내역은 또 뭐고? 무슨 쇼핑을 1,000만 원을 넘게 했냐고.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쓴 거야?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알고 썼다. 왜? 당당한 제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건지 기가 찬 건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칠순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은 통장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 필요 없게 돼서 내가 썼어. 그리고 내가 어제 왜 제사 명절 참석 못하는지 어머니한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못 들었나 봐? 뭐? 무슨 일 있는데? 큰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금은 왜 깨서 쓴 거야? 가방 말이야. 명품 가방.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 하셨더라고. 동서한테 명품 가방 안 사주겠다고 하셔놓고선 사주셨더라고. 그럼 난 뭐야? 이 집구석에서 아무도 나 안 챙겨주면 나라도 날 챙겨야 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명품 가방 선물했어. 어차피 어머니 칠수는 여행 안 보내드릴 거거든. 명품 가방? 설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다 쓴 거야? 동생이잖아. 이해 좀 해. 왜 당신은 매번 동서 이야기만 나오면 혼자 자폭이야. 자격지심이라고. 열등감 가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열등감?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누구한테 열등감을 가져? 웃기고 있네. 열등감이 아니라 분노야. 어머니가 동서와 나에게 가지는 차별에 대한 분노. 일은 있는 대로 내가 다 하는데 항상 좋은 건 다 동서가 가져가잖아. 그리고 제일 문제는 당신이야. 와이프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도 와이프 탓만 하는 당신. 그때 시동생과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차례가 다 끝나고 식사하러 온 거겠죠.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놀다가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제게 인사하더라고요. 가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동서 왔네? 잘 왔어. 친정아버지 어제부터 입원해 있거든. 동선의 병원에. 그래서 오늘은 동서가 뒷정리해줘. 형수님, 제사상 차리고 치우는 거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꼭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속 편하겠어요?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어디서요? 이상하네요. 저희 아버지 동선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선은 연차 쓰고 친정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동서 병원 옮겼어? 빈정대는 제 말투에 동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시동생의 얼굴도 아차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상 차례상은 동서가 차려. 나는 앞으로 일절, 명절 제삿날에 안 올 거니까. 예, 맏며느리가 차례상을 안 차리면 어떡해? 그리고 제사상도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맏며느리가 아니라 식모겠죠. 죽어라 일하는 저는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맏며느리 몰래 명품백 사준 둘째 며느리는 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해주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겠죠. 저는 명품백도 집도 받지 않았으니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무슨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해? 아, 그리고 당신 우리 분가할까?
분가는 무슨 분가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분가하자고 협박하는데 그거 이제 안 먹혀. 나는 안 할 거야.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그래? 그럼 더 좋지. 알았어. 당신 말대로 내가 나갈게. 이혼해서 갈라서면 딱 되겠네. 이미 이혼을 향한 마음이 반쯤 기울어져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말에 흔쾌히 이혼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남편의 의도가 이혼이었건 아니었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이 개떡 같은 집구석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어차피 저야 월급도 빵빵하고 직급도 높아서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사둔 땅값도 꽤 많이 올라서 조만간 팔 생각이었거든요. 그 땅값이면 저랑 딸 둘이 살 집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의 낯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뭐 이해해요.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홧김에한 이야기라도 뱉으면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언제 헤어지자고 했어? 그냥 잠시 별거 정도로 생각하고 한 말이야. 갑자기 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 당신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며. 싫은데 왜 같이 있어?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하고 좋지.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나가줄게. 그럼 됐지? 갑작스런 저의 이혼 선언에 모두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동서의 얼굴이 멍하더라고요. 저는 콕 집어 동서에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나 이혼하면 동서가 3층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딱 좋겠어. 어머니도 동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잘해주시겠어. 어머니도 능력 있는 동서가 봐주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왜 나가? 이렇게 한번 싸운 걸로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한 번 싸운 거라고. 당신이 매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낚아내리는 거 참는 것도 이제는 한계야. 막말로 내가 당신보다 돈 더 잘 버는 것도 사실이고 당신보다 능력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애는 내가 데려갈게. 어차피 당신이 데려가봐야 친권 양육권 뺏길걸?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어? 네가 무슨 능력이 돼서 우리 손녀딸을 데려간단 말이야?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도 직급이 높아요. 월급이 제 한 달 버는 돈의 배가 넘는다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저보다 더 많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이제껏 급이 낮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생각보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혼 선언 후 3층으로 올라가자 남편이 쫓아와서는 제 손목을 붙잡고는 애원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줘. 왜 당신이랑 나랑 헤어지는 건데? 어머니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동생네는 내가 앞으로 단속 잘할게. 이혼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 왜 시댁 식구들이랑 있으면 나를 그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만들었어? 이상하게 나만 못 살게 군 이유가 뭐야? 그건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밖에서는 항상 당신 들러리 같은 존재라 집에서만큼은 주인이고 싶었다고. 남편의 말에 비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들러리 같은 존재.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이제껏 저를 괴롭히고 고부 갈등에도 아무런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괘씸하고 열받았지만 이것도 이제는 끝인 거죠. 그래, 마누라 까내리고 얻은 그 자존감 오늘까지겠네.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버는 돈은 다 자기 거였어. 넌 줄 한 번 잘못 써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생긴 거라고. 다 됐고 어머니랑 살면서 우리 애한테 줄 양육비나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내가 당신보다 잘 산다 해도 양육비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딸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정도 아빠 노릇은 잘할 거라고 생각할게. 망연자실한 표정의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랑 동서 때문에 자기랑 이혼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혼을 택한 이유 중에 50%는 당신 때문이거든?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내 탓으로 돌리고 당신 위해서 한 일들을 욕심 많은 여자로 치부한 당신 탓. 저는 애를 데리고 그날부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 명의의 땅을 팔아서 소형 아파트를 샀고 친정 근처에 집을 사서 육아도 친정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뒤로 남편과는 이혼 이야기가 아니면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시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혼 후 첫 추석 연휴 때 백화점에서 마주쳤죠. 저는 딸이랑 친정엄마 모시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로 고생한 엄마에게 옷 한 벌 사드리려고요. 집에서 쉬고 계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러 식품관에 갔다가 시모를 딱 마주쳤어요. 그 얄미운 얼굴을 보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모의 생일이 추석 연휴 근처였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오늘이 생신이셨죠? 전 시모는 갑자기 제가 말을 걸자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네. 그렇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잊을 리 있겠어요? 동서는 같이 안 온 걸 보니 여전히 바쁜 모양이에요. 혼자서 장 보시는 거 싫어하시면서. 동서 이야기에 시모의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그렇게 귀해하던 동서의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년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내가 둘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혈압이 오를 정도란다. 망할 것들이 합가하라고 했더니 합가 안 하겠다고 떼쓰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설이며 추석이며 나 혼자 지내고 있어. 생일상 받을 나이에 생일상 차리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겠니? 합가하고 집 살 때 들어간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는 그 집 팔아버리고는 직장까지 옮긴 거 있지? 기도 안 차서 이제는 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서 첫째랑 둘이 살아. 대학병원 간호사래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시아버지 유산을 모두 들고 날라버린 천하의 몹쓸 년이었어. 내가 미쳤지. 그런 년을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 거야. 게다가 둘째는 그년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는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됐더라고요. 합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도 팔고 직장까지 옮겼다는 이야기에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싫었을까요? 하긴 제가 없으면 시모의 그 성격을 모조리 다 받아줬어야 했을 텐데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돈을 다 가져간 건 너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차별하더니 고소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나쁜 년이 된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도 그 집 사람들 때문인데. 그러셨어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네요. 그렇게 돈 가지고 나르면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돈 빌려주실 때 그런 이야기 확실하게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워낙 믿으셨으니까요. 그래도 급이 다른 며느리잖아요. 좀 있으면 돌아오겠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두 사람 떼어놓고 절대로 이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사기꾼이지 어떻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보니 둘째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코 깨인 것 같아. 그러니 그 여자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아유, 사람 하는 집에 잘못 들였다가 이게 무슨 난리인지. 그래도 첫째 아드님 계시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요. 급이 높은 며느리 다시 맞이하면 편해지실 거예요. 에휴, 그놈도 글렀어. 가게도 망하고 결국은 힘쓰는 일 하고 있거든. 나는 사실 네가 돌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지? 확실히 네가 일도 잘하고 얼마나 나를 잘 받들었니.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은 아휴.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칠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와서 일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죠? 여전히 며느리를 식모쯤으로 생각하는 그 시모의 태도가 참으로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저와는 이제 남이고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요.
그러게 있는 며느리한테 잘하셨으면 생일에 밥 한 끼 못 얻어 드시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 되셨어요. 좋은 며느리 찾을 수 있길 바랄게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 모습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지 전 시모는 다시 동서의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망할 년 때문에 다 잃은 거 생각하면 딱히 둘째 며느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지만 전 시모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건 본인 스스로였음에도 여전히 남 탓하는 모양새가 참 보기 웃겼어요. 살펴가세요. 저희도 이제 곧 가봐야 하거든요. 아버지 좋아하는 디저트 사고 엄마 옷 한 벌 사드리러 나온 거라서요. 그럼. 시모가 제 뒤로 보이는 딸과 친정엄마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손녀와 외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이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어쩌겠어요.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도 멈춰주지 않으니까요. 일하며 오가는 길에 자주 보던 전 남편 가게는 폐업 신고되어 이제는 다른 가게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장사가 잘 안 돼서 접고 지금은 힘쓰는 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주는 건 참 다행이죠. 고부 갈등과 남편의 자격지심으로 이혼한 저에게 재혼은 솔직히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집은 제사도 없고 며느리 될 사람도 저 하나뿐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시모들 뿐이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며느리에게 기댈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 내외에게 더 해줄 것만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재혼 상태도 저와 아이를 많이 아껴주고요. 그런 모습 덕분에 저도 재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좋은 소식을 앞두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일단 힘든 일들을 모두 떨쳐냈다는 홀가분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저를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보내세요.